어서오세요. 오늘은 일단 책 읽기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수다를 수다를 떨고 싶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타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수다는 맨 뒤쪽에 넣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책 읽기는 뭐냐면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중고딩들 혹은 초딩들한테 가끔 책을 빌려와요. 오늘은 무슨 책을 빌려왔냐면요, 중딩한테 빌려온 책이에요. 변신.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변신을 빌려왔어요. 프란츠 카프카가 지은, 안영란 씨가 옮긴 책이네요. 오늘은 이 책 중에서 뭘 읽어볼까 하냐면요, 이 책 중에 이제 변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재밌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책 읽기 방송에서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워서요, 이 책에서 제일 짧은 글로 한번 가볼게요. 제목은 선고예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F를 위하여 라고 써 있어요. 선고. 가봅시다. 게오르크 벤데만은 2층 서재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 오전이라 화창한 봄날씨가 나른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날림으로 지은 이 집은 지붕이 낮았다. 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집들은 하나같이 일자형으로 지붕 높이와 벽 색깔이 조금씩 다를 뿐이었다. 외국에 사는 중마고우에게 편지를 쓰고 난 참이었다. 장난하듯 만지작거리면서 천천히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에 팔꿈치를 댄 채 창 너머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다리가 보였다. 강 건너편 언덕이 실록으로 뒤덮여 있다. 멍하니 사색에 잠겨들었다. 수년 전에 도망치듯 러시아로 떠나버린 친구였다. 고국의 생활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페테르부르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기가 좋았던 모양인데 얼마 전부터 별 재미를 못 보다가 지금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듯 했다. 고국을 찾는 일도 뜸해지고 그나마 만나면 경기가 영 안 좋다는 얘기뿐이었다. 이역 만리에서 혼자 몸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셈이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낯익은 얼굴은 수염으로 흉하게 뒤덮여 있었다. 안색까지 누렇게 떠서 중병 환자처럼 보였다.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교민들하고도 가깝게 지내지 않을 뿐더러 러시아인 가정하고는 거래관계마저 끊었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신 생활을 끌어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인간, 동정해봤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가엾은 남자. 뭘 어쩌자고 새삼스럽게 편지를 썼을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지난날의 우정을 되찾자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옛 친구를 믿으라고 하는 충고가 얼마나 의미를 가진단 말인가. 그런 편지일수록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럽게 써야 더욱 절박해져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동시에 전부 다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타이름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고향으로 돌아온 폐잔병증으로밖에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곳에 남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덩치 큰 어린아이에 지내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옛 친구들은 조금이나마 그를 이해할 것이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리라는 건 확실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고향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스스로도 고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고백했다. 결국은 주변의 호의적인 충고에 고통만 당하다가 친구들하고도 멀어져 버린 채 한많은 이역 하늘 아래에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아니, 왜 친구의 최후를 이렇게 결정짓는지. 만에 하나 고향에 돌아와 굴욕적으로 산다 해도 평화와 휴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다. 물론 평화를 얻자고 굴욕을 택하는 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서글픈 운명일 뿐이다. 그건 친구들과 함께 있든 떨어져서 혼자 있든 마찬가지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자신은 고향도 없고 친구도 없다고 체념할 것이다.
역시 이 역당에서 고독하게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향에 돌아와 다시 장례를 설계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편지 왕래를 계속하면서도 마음을 전부 털어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친구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다.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자신 같은 영세상인은 짧은 출장 여행조차 허가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10만 명도 더 되는 러시아인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말이다. 어쨌거나 이 3년 동안 게오르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2년 전 어머니를 잃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친구에게도 부고를 보냈는데 멀리 있는 그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슬픔이 터이므로 비교적 담담하게 부고 소식을 알렸다.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게오르크는 사업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단호하게 대처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당신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려 했으므로 게오르크의 독자적인 의견은 자연스럽게 묵살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물러나 앉진 않았지만 전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변했다. 최근 2년 동안 행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업을 번창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종업원을 2배로 늘렸고 수입은 5배로 불어났는데 그 이상의 발전 가능성도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페테르부르크의 친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위로하는 마지막 답장에서 러시아로 오라고 설득하며 페테르부르크의 회사 지점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하지만 게오르크의 현재 실적에 비하면 3발을 피었다. 게오르크는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런 내용을 편지했으면 안 좋은 인상만 남길 게 뻔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자잘한 일들만 늘어놓기 일쑤였다. 한가한 일요일날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두서없이 떠오르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적었다. 대단한 우정이군요. 러시아 친구가 잊을만 하면 보내오는 편지 속에 적은 고향 도시에 대한 상상을 깨뜨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친구는 자기만의 공상에 흡족해야 할 터였다. 게오르크는 심지어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결혼 소식을 3번에 걸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게오르크의 예상을 깨고 친구가 자잘한 일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잣집 딸인 프리다 브란덴펠트하고 한 달 전에 약혼한 사실을 밝히는 대신 또다시 무의미한 일들만 늘어놓았다. 약혼녀에게는 이 친구 얘기를 하며 현지 왕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겠군요? 그녀는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는 당신 친구라면 누구든 다 알고 지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뿐이오. 그는 나름대로 양해를 구했다. 내 심정을 이해해줘요. 내가 초대하면 반드시 와줄 친구요. 그 사실만은 틀림없어. 하지만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이오. 게다가 나를 부러워하는 마음 한편으로 자기 처지를 한탄할 거요. 그리고 쓸쓸하게 러시아로 돌아갈 테지 혼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당신도 잘 알 거요. 듣고 보니 그렇겠군요. 그럼 우리 결혼을 알릴 방법이 달리 없을까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진 않겠소.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딱히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오. 게오르크, 그런 친구가 있으면서 어떻게 약혼을 했죠? 맞는 말이오. 약혼은 우리 2 사람의 책임이오. 하지만 이제 와서 파혼할 생각은 결코 없소. 그리고 입을 맞추자 그녀는 가쁜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하지만 당신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괴로워요. 그는 이제야말로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있으며 마음도 편할 거라고 자신에게 타일렀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이다. 그 역시 이런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다. 이 역당의 친구에게 나보다 더 진실한 우정을 쏟는 한 사람을. 그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약혼 사실을 알렸다. 바로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쓴 편지였다. 미처 전하지 못한 중대한 소식이 있네. 사실은 프리다 브란덴펠트하고 약혼했네. 부잣집 딸인데 자네가 이곳을 떠난 뒤에 이사온 집안이라 잘 모를 걸세. 가까운 기회에 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오늘은 내가 행복하다는 소식 정도로 만족해주길 바라네. 그리고 자네에게 평범한 마음의 친구 대신 행복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 말고는 우리의 오랜 우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하네. 동시에 내 약혼녀는 자네에게 아주 솔직한 여자친구가 될 걸세. 독신으로 지내는 자네에게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겠지. 그녀가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더군. 자네가 오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건 물론 알고 있네. 하지만 내 결혼식을 기회로 삼아보게. 모든 난관을 한 번에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 말일세. 하지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걸세. 자네 뜻대로 하는 게 최선일세. 게오르크는 편지를 든 채 창 쪽을 보며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 골목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넉나간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 보일 따름이었다. 마침내 주머니에 편지를 집어넣고 아버지 방으로 건너갔다. 몇 달 전부터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 꼭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버지하고는 가게에서 만났고 점심도 레스토랑에서 함께 먹었다. 밤 시간은 각자 좋은 데로 보냈는데 대개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곤 했다. 게오르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약혼녀가 찾아올 때를 제외하곤. 게오르크는 오늘처럼 화창한 일요일 오전에도 아버지 방이 어두침침한 걸 보곤 적잖이 놀랐다. 넓지도 않은 앞마당 건너편에 버티고선 건물의 높은 벽 때문에 그늘진 거였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보였다. 시력이 약해서 신문을 눈에 바짝 갖다 댄 채 읽고 있었다. 테이블에 아침상을 봐놓긴 했지만 거의 손대지 않은 듯 했다. 오, 게오르크구나. 아버지가 다가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툼한 잠옷 자락이 펄럭였다. 아버지는 역시 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이 너무 어두운데요. 그래, 어느새 이렇게 어두워졌구나. 창도 열지 않으셨군요. 그게 더 좋구나. 바깥 날씨가 아주 따뜻해요. 게오르크는 무심하게 말하면서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접시를 집어서 상자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늙은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을 꺼냈다.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에게 약혼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페테르부르크에? 네,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한테요.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았다. 가게에서 본 아버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왜 저렇게 점잔을 빼고 계신지 궁금했다. 팔짱까지 낀 채 말이다.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에게 알린다 이 말이지? 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듯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는군요. 처음에는 약혼했단 말을 안 할 작정이었어요. 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작은 배려였을 뿐입니다. 그 친구 성미가 꽤 까다롭다는 건 아버지도 아시죠? 그냥 누군가한테 듣겠지 했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고독하게 사는 걸 생각하면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제가 직접 알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단 거냐? 아버지는 신문을 창틀에 던진 뒤 그 위에 안경을 내려놓았다. 네,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 제 약혼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버지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편지 붙이러 나가기 전에 잠깐 들어온 겁니다. 게오르크야. 아버지는 다시 이가 다 빠져버린 입을 꾹 다물었다. 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왔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나를 보고도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지 않는 까닭이 궁금하구나. 그건 좀 곤란하지. 솔직히 말하면 몹시 괘씸하구나. 물론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일까지 들춰낼 마음은 없다. 하지만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 뿐이다. 그럴 때가 된 거겠지만 생각보다 빠른 것 같구나. 가게 일만 해도 나 모르게 돌아가는 일이 꽤 되는 것 같더구나. 너는 숨기는 게 없다고 할지도 모르고 나 역시 그런 의심은 하기 싫다. 내가 너무 나약해진 탓이다.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신경 쓴다는 것도 힘이 붙이는구나. 모두 나의 탓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물론 지금 꺼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지만
그래서 다시 네 편지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 아비를 속이는 건 안 되는 짓이다. 그야말로 대수로울 것도 없는 얘긴데 말이다. 자, 다시 물어보마. 베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 게오르크는 당황하여 벌떡 일어섰다. 친구 얘기라면 그만두죠. 친구가 1000명이라도 아버지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신에게 너무 소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관리를 해야겠지요. 게다가 제 사업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그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건강이 사업 때문에 나빠진 거라면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아버지를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찾아보면 지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 어둠이 편안한 모양입니다. 거실로 나가면 밝은 햇살이 가득한데 말입니다. 아침 식사는 또 어떻고요? 손만 댔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든든히 드셔야 힘을 내죠. 창문까지 닫아놓고 방 안에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바깥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잔소리 찬다. 이렇게 지내는 건 곤란합니다. 당장 가서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합니다. 방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가 바깥쪽 방으로 옮기시고 이 방은 제가 쓰겠습니다. 분위기를 몽땅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까지 함께 옮겨놓을게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지금은 침대에 누워 잠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게 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정도는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장 옮기실래요? 그러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제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세요. 게오르크야. 아버지는 백발이 뒤엉킨 머리를 푹 숙이고 있다가 메마른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게오르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토록 지쳐 보이는 얼굴과 달리 눈동자만은 노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너한테 베테르부르크 친구가 어디 있다는 거냐? 또 장난치려는 모양인데 그만 좀 성가셨으면 좋겠다. 베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게오르크는 안락의자에서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잠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그 친구를 못마땅해 하시는 통에 적어도 2번은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제 방에 버젓이 앉아있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왜 그토록 싫어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보통 사람하고는 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도 나중에는 격이 없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친구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시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두 마디 묻기도 하시는 걸 보곤 솔직히 좀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업차 키예프에 갔을 때 폭동의 와중에서도 발코니에 서 있는 신부를 보았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 신부는 손바닥에 커다란 십자가를 새겨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한테 호소했다 그랬죠.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꽤 여러 사람한테 들려주곤 했습니다. 게오르크는 다시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속바지와 양말을 벗겼다. 지저분한 속옷들을 보자 아버지한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죄송스러웠다. 속옷을 챙겨보는 것 정도는 당연한 의무인데 말이다.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 약혼녀하고 진지하게 의논해 본 적도 없었다. 두 사람은 분가하고 아버지 혼자 이 집을 지키는 걸 당연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단호하게 결심했다. 결혼 후에도 반드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사실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 아버지를 안고 서너 걸음이나 옮겼을까? 아버지가 갑자기 아기처럼 그의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섬뜩했다. 아버지를 침대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시계줄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침대에 미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된 듯 보였다. 아버지는 이불을 어깨 위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곤 맑은 눈빛으로 게오르크를 쳐다보았다. 네, 아버지. 이제 페테르부르크 친구가 생각나시죠? 그리곤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불을 잘 덮었는지 봐주렴.
아버지는 발까지 잘 덮었는지 어떤지 살펴볼 힘이 없는 듯 했다. 침대에 누우니까 좋으시죠? 그리고는 슬쩍 이불을 만져주었다. 내가 이불을 잘 덮었니? 아버지는 같은 말을 했을 뿐 딱히 대답을 원하는 것 같진 않았다. 좋아요, 잘 덮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아버지는 게으르게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이불을 거칠게 밀어젖혀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았다. 한 손으로 천장을 짚어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나를 이불로 덮어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도 다 안다. 그 정도쯤은 이미 짐작했다. 그래봤자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 나한테는 마지막 남은 힘이다. 너는 이걸로도 충분하겠지만, 아니, 너무 넘친다고 하겠지. 그 친구라면 나도 잘 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청년이었지. 아들을 삼고 싶을 만큼 아끼고 있다. 넌 싱그럽시고 그 청년을 오랫동안 속여왔겠지. 특별히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해봐라. 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일에 몰두하는 사장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러시아로 보낼 거짓말투성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는데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나한테 와서 자식의 속셈을 들여다보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는 이 아비를 완전히 눌러버렸다고 생각하겠지. 몸뚱이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일 만큼 완전히 눌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녹이 튄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페테르부르크 친구를 잘 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친구가 광활한 러시아 땅에서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약탈당한 가게 앞에 그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친구는 난도질당한 상품 진열장에 매달린 가스등 밑에 서 있었다. 어쩌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버려야 했을까? 나를 똑바로 봐라! 아버지가 외쳤다. 게오르크는 무너져 내리는 걸 붙잡으려는 듯이 침대로 달려가다가 발을 멈췄다. 어이씨, 깜짝이야. 소리 들으셨어요? 저거? 저기 커튼 안쪽에 있던 뭔가가 쓰러졌어요. 게오르크는 무너져 내리는 걸 붙잡으려는 듯이 침대로 달려가다가 발을 멈췄다. 그 여자가 스커트를 걷어올렸기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 여자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계집애가 스커트를 이렇게 걷어올렸기 때문에. 이쯤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긴 옷을 훌쩍 걷어올렸다. 굵은 허벅지가 보이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처가 드러났다. 그 여자가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스커트를 걷어올렸기 때문에 너는 꼼짝없이 끌려간 거야. 그 계집애랑 네 맘대로 즐기고 싶어서 어머니하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망가뜨리고 친구를 속이고 너를 낳아준 아비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침대에 내동댕이 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꼼짝하는지 못하는지 똑바로 지켜봐라. 아버지는 두 다리를 쭉 뻗어 우뚝 서 보였다.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운 통찰력이라는 듯 두 눈을 반짝였다. 게오르크는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처음엔 모든 상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판단할 작정이었다. 사방에서 달려드는 불의의 습격을 당하고 싶진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잊었던 결심을 다시 떠올렸으나 이내 다시 잊어버렸다. 네 친구 역시 계속 속아주진 않을 거다. 아버지는 강조하듯이 집게손가락을 앞뒤로 움직였다. 바로 내가 그 청년의 대리인이니까. 니를 두 번만 했다. 코미디? 게오르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렇지만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혀를 꽉 깨물어버렸다. 맞아, 네 말이 맞다. 내가 코미디 한 편을 만드는 거나 같다. 코미디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구나. 늙어 빠진 호라비 아비에게 더 이상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만큼은 너도 살아 숨쉬는 아들이다. 이제 말해보렴. 나는 의리가 뭔지도 모르는 고용인들한테 학대당하고 머릿속까지 늙어버려 골방에 틀어박힌 신세다. 내게 더 이상 뭐가 남았겠니?
너는 아들이랍시고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게를 폐업한 뒤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 그렇게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 와서 신사열거를 하고는 아비에게서 달아날 궁리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냐? 너를 낳아준 이 아비가. 아버지가 곧 쓰러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장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올 듯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버지는 몸을 구부리긴 했지만 그대로 쓰러지지는 않았다. 게오르크는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아버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못 본 걸로 하고 그대로 있어라. 네 부축을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너는 나를 부축하러 올 힘이 있으면서도 꼼짝하지 않는구나. 그대로 있고 싶은 거겠지. 아직은 네 놈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쯤에서 물러나마. 우리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힘을 주시곤 했지. 나는 네 친구랑 연락할 수 있다. 이 주머니 속에 네 정보가 들었다. 속옷에도 주머니를 달고 계시다니? 게오르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아버지를 상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잊어버렸다. 그런 모양으로 약혼녀한테 매달려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덤벼라. 분명히 말하는데 약혼녀가 너를 떠나게 만들어주마. 어떤 식으로 할지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게오르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게오르크를 보며 진심으로 하는 말임을 증명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내 방까지 찾아와서 페테르부르크의 친구에게 약혼 소식을 알리는 문제를 의논했다. 그래, 애썼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알렸다. 진작에 펜하고 잉크를 지울 것이지 큰 실수를 했구나. 그가 몇 년 동안 이곳을 찾지 않은 것도 너보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오른손에 내 편지를 쥐고 읽으면서 왼손으로 네 편지를 구겨버렸을 것이다. 아버지는 너무 흥분해서 팔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그가 너보다 수천 배는 더 잘 알고 있단 말이다. 천배 아니라 만배도 더 되겠죠. 아버지를 조롱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진지한 목소리였다. 언젠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겠지 하고 몇 년 동안이나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나한테 달리 마음 쓸 일이 뭐가 있겠니? 나는 조용히 들어박혀 지문만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 이것 좀 봐라. 아버지는 신문을 던져주었다. 무심결에 들고 왔던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 날짜가 찍힌 헌 신문이라 게오르크는 이름조차 낯설었다. 네가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네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 행복할 수가 없었다. 네 친구 역시 몸을 다쳐서 2년 전부터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비참하게 변하고 말았다. 나는 또 어떠냐? 네 눈으로 직접 봤으니 잘 알 것이다. 네 눈은 정확할 테니까 말이다.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니. 게오르크가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는 동정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야 너 말고도 누가 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을 텐데 너는 순진한 아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악마처럼 살아왔다. 이제 잘 들어라. 나는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익사형을 말이다. 게오르크는 무서운 힘에 밀려 쫓겨나는 것처럼 방에서 나왔다. 등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언덕을 달려 내려가듯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거실을 치우려고 올라오는 하녀를 밀쳤다. 하나님 맙소사. 여자. 하나님 맙소사.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앞치마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그는 바람처럼 내달릴 뿐이었다. 차도를 가로질러 강 쪽으로 달렸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듯이 다리 난간을 힘껏 붙잡았다. 그리고 난간 위로 올라갔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장래를 촉망받는 체조 선수로서 부모님의 자랑이었다.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 버스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버스 달리는 소리가 그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없애줄 터였다. 그는 낮은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다 바쳐 두 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바로 그 순간 다리 위로 차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선고였어요. 이거는 내용 몰랐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내용이 아마 이제 주인공인 게오르크가 뭔가 우울증 같은 데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망상해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 우울한 작품이었어요. 그냥 짧은 걸 골랐을 뿐인데. 자, 제가 평소에 머리에 그 막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왜냐면 머리가 최대한 빨리 마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한번 트리트먼트를 해봤더니 막 머리카락 너무 축축 가라앉아갖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가 좀 붕붕 뜨는 게 좋은데 저는 가라앉는 거 말고. 그래서 이제 뭐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머리 가라앉을까봐. 아무튼가 입 싱크가 또 안 맞는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알게 된 점이 있어요. 싫어요 있죠? 싫어요 버튼요. 아니 그 왜 눌러요? 우리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기 버튼 그거 누릅시다. 인간적으로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재밌는 일 아니면 뭐 즐거운 일만 하고 살아도 모자란 삶이에요. 제가 아무리 담아두지 않는 성격이라고는 해도 한 3초 정도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각자 좋은 것만 합시다. 제가 뭐 돈 벌자고 광고 넣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건데 아시죠? 좋은 것만 해도 부족한 삶인 거.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별로 못 깨닫고 살았는데 한 작년 여름 뭐 7월? 막 이럴 때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에 나타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구독도 전부 다 취소당하고 또 막 아무도 관심도 안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으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 다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옷 갈아입고 똠양꿍을 먹고 왔어요. 근데 옷을 거꾸로 입었네. 지금 급하게 다시 입었더니. 제가요 그래서 오늘 원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떤 시냐면요, 정용철 씨의 기쁨의 기술이라는 시예요. 읽어드릴게요. 옛날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구나. 지금도 좋지만 내일은 더 좋을 거야. 겨울도 좋았지만 봄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여름은 시원한 바다가 있고 가을은 단풍 든 산이 있구나. 비 오는 날은 촉해서 좋고 갯날은 맑아서 좋구나. 아이 때는 순수해서 좋고 어른이 되면 지혜로워서 좋지. 갈 때는 새로운 것을 보고 올 때는 그리운 것을 만나서 좋구나.
아픔이 지나가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모이면 아픔도 이길 거야. 라는 시였어요. 목 되게 쫄린다 이거 거꾸로 입었더니. 라는 시였어요. 정영철 씨의 기쁨의 기술. 이 시가 너무 제 맘에 쏙 들어서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던 선고를 봤어요. 선고라는 말이 아마도 여태까지 이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왔던 주인공 게오르크에 대해서 아버지가 현실을 선고해주고 그리고 또 사형을 선고한 그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뭐 좋은 작품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시간에 지금 준비 중인 건 뭐냐면요, 영어를 들고 와볼까 해요.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실생활 영어로. 그러면 저 이제 진짜로 가볼게요. 아이들이 방학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며칠째 계속 들떠있는 예니밍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슬슬